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공학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더 정확하게 수학적 지식을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단지 2D에서도 비율에 맞춰서 움직이게 하거나 적당한 거리까지 시간에 움직이게 하려면 수학적인 공식들이 많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뭐죠? 대표적으로 이징 함수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CSS 애니메이션 쓸 때 타이밍 함수라고 불려있는 이징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게 2차 배지의 곡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배지의 곡선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이밍을 조정할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쪽에 수학이 약간 필요하죠. 그 보관 함수들은 가장 쉬운 수학 함수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함수들, 왜냐하면 축이 하나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수학적 개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CSS에서는 여러분들이 기피할 걸 알고서 더 많이 친절하게 수학적인 개념이 없어서 쓸 수 있을 만큼 많이 풀어줬어요.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즉 우리가 수학 함수를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해도 그런 개념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오늘 수학도 씁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면서 3D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경험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익혀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여러분 여지껏 2가지를 배우셨어요. 첫 번째는 지오메트리 배우고 두 번째는 프래그먼트라는 걸 배우셨죠. 이제 머릿속에 개념이 됐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컴퓨터는 먼저 땅 따먹기로 영역을 설정하고 그 영역에다가 설정이 끝난 다음에 색칠을 한다. 브라우저에서는 지오메트리 과정을 리플로우라고 부르고 프래그먼트 과정을 리페인트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리플로우를 하면 전부 다 리페인트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굉장히 세다. 되도록이면 리페인트만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자. 뭐 이런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리플로우라면 영역 자체가 다시 그려졌으니까 전부 다 색칠해야 되죠. 계산도 힘들고 색칠도 힘듭니다. 근데 이 2가지 과정 외에도 천재 같은 이놈들이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방식을 그래픽 파이프라인에 하나 더 껴넣어요. 뭐냐면 지오메트리와 프래그먼트가 다 끝났어. 하지만 이걸 바로 칠하지 않고 한 번 더 가공할 수 있는 찬스를 주자는 거예요. 어렵죠, 개념이? 자, 지오메트리에서 제가 이렇게 색칠할 영역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프래그먼트에서 노란색으로 칠하겠다고 제가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완성되어 있는 픽셀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하나하나 점에 다 무슨 색을 칠할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얼마든지 후 변형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플이라는 수학적 공식을 통해서 픽셀을 흐트러뜨리고 블러라는 공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완성되어 있는 픽셀 값을 변형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과정은 우리가 여지껏 공부했던 지오메트리 과정이라든지 프래그먼트 과정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 관련이 없어요. 이 뒷과정은 따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이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을 이용해서 픽셀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브라이트니스를 바꿀 수도 있고 블러를 줄 수도 있고 필터들을 다 줄 수 있고 그 외에 수많은 변형을 가할 수도 있죠. 얘를 회오리 치게 만들 수도 있고 물결 치게 만들 수도 있고 포스터라이즈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공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을 하려면 개념적으로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버퍼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버퍼라는 개념은 뭐냐면 계산을 해서 바로 그래픽 비트맵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메모리에 떠놓고서 메모리 안에서 조작한 이후에 그림을 그리겠어 라는 버퍼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의 브라우저는 버퍼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처리가 안 됐어요. 근데 i 5.5 이후에 MSI에서 이걸 그냥 그리지 않고 버퍼를 뜨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모든 브라우저는 다 직접 그리지 않고 버퍼를 이용해서 그리게 돼 있어요. 버퍼를 이용해서 그린다는 얘기는 그 버퍼는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2차원 배열? 여기 X, Y에 해당되는 점을 찍어 놓은 색깔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는 2차원 배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배열에 있는 것들만 변경하면 이렇게 되고 변형한 이후에 진짜 그림을 그리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여지껏 이것만 배웠지만 이 과정 이후에 포스트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다. 특히 점점 더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예전에는 그림을 CPU가 그리면 그래픽 파이프라인 타고 바로 그려졌어요. 지금은 그림을 GPU가 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GPU가 그려요, 그림을. 그럼 GPU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CPU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GPU에 올려줘야지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CPU 메모리에
여러분들이 무슨 값을 써놨다고 이게 화면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가공해서 GPU한테 넘겨줘야지만 GPU가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면 GPU한테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이런 버퍼 구조를 만들게 된단 말이죠. 그때 이걸 넘겨주면 CPU에서 이걸 이렇게 가공할 수도 있고 GPU한테 넘겨주면 GPU에서 이걸 가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빠를까요? GPU가 가공한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면 모던 브라우저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CPU를 이용해서 지오메트리 계산하고 CPU를 이용해서 기본 프레그먼트를 채웁니다. 그 이후에 이거를 가공한 버퍼를 GPU한테 넘겨준 다음에 GPU에서 포스트 프로세스를 처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CSS의 여러 키워드 중에 일부는 GPU에서 처리되고 일부는 CPU에서 처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포스트 프로세스로 넘기느냐, 즉 GPU한테 넘기느냐 아니면 CPU의 부하를 가질 거냐 이런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하드하게 CD에 CSS를 안 써봐가지고 이런 개념을 끝까지 사용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깊이 CSS 사용해보면 일부러 어떤 속성까지는 CPU가 처리하게 만들고요. 어떤 속성부터는 GPU가 처리하게 양분했어요. 무조건 GPU 넘긴다고 좋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개의 파워를 다 쓰도록 배분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프로파일링 보면서 야, 그 속성은 다 CPU로 내려. CPU가 처리하게 만들고 어떤 속성은 GPU가 처리하게끔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이 머신의 전체 성능을 다 끌어내도록 이 그래픽스를 처리해요. 그래픽 분야가 가장 컴퓨터 머신을 많이 먹죠. 가장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하시면서 아무리 서버 데이터 많이 받아보고 복잡한 데이터 만들어봐야 몇십 K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픽은 이미지 한 장 올라가면 2메가예요. 그렇죠? 일단 데이터를 다루는 양에 있어서 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픽스가 가장 어렵고 가장 고용량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 랭귀지들은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가 메모리를 명시적으로 해지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돌면서 안 쓰는 메모리 있으면 찾아서 없애주거든요. 근데 그런 언어라 할지라도 유일하게 뭐만 비트맵 데이터만큼은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해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메모리 너무 많이 먹거든, 걔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이 그래픽스 데이터를 다루는 게 우리가 CSS와 HTML의 세계잖아요. 그래픽스가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BMW 프로모션 사이트나 이렇게 화려하게 돼 있는 모던 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밸런스를 다 잡아요. 잡아서 어디까지는 일부러 CPU한테 밀고 어디까지는 일부러 GPU한테 밀고 어디는 포스트 프로세스로 넘기고 어디는 포스트 프로세스 앞에 있는 프레그먼트 넘기고 정리한단 말이죠. 그러면 포스트 프로세스를 쓰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들이 뭐가 있냐? 트랜스폼 같은 애들이 GPU한테 민단 말이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GPU한테 밀어서 처리시키려고 그러네요. 그럼 얘네들은 CPU를 안 걸겠죠? CPU가 널널해져요. 자바스크립트가 돌기 편해진단 말이죠.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div에 플로트 주고 앱솔루트 주고 윗사이트 줘서 지오메트리 그리고 그 안에 색깔 칠하고 글씨 집어넣고 만들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면 여기다 CSS를 추가로 주면 이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변형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한 거냐면 GPU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하나가 더 이상 텍스트 같은 걸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GPU 입장에서 이거 하나하나 다 뭘로 보이냐면 요 개별 하나하나 그냥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GPU한테 넘겨올 때는. 그러면 GPU 입장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스 이거 다 끝난 이후에 이거 하나하나 그냥 이미지로 보고 변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블러를 줘도 되는 거고 이렇게 변형해도 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부하는 누가? CPU가 먹고 이 이후부터 부하는 GPU가 먹는단 말이에요. 나눠서 처리한다. 우리가 원하는 이 화면이라는 걸 서로 나눠서 처리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포스트 프로세스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CSS에서 3D와 관련된 모든 처리는 다 누가 하느냐? 죄다 GPU가 합니다. 즉 포스트 프로세스 처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3D를 할 때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3D 주기 전 상황하고 3D를 주는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3D를 주기 전 화면은 여기까지 해서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3D 주기 전. 3D를 주는 화면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돔 구조랑 상관이 있냐면 돔 구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GPU가 변형한 거니까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그림만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플로트 계산도 안 될 거고 앱솔루트 계산도 안 될 거고 아무 계산도 안 렐러티브 계산도 안 될 거고 다 여기서 끝난 거랍니다. 끝난 거 가지고 변형한 거예요. 포스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역은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영역은 포스트 프로세스다. 자, 그래서 3D 관련된 첫 번째 속성을 봅시다. 첫 번째 속성 중에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어요.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원근이라는 뜻이에요. 원근. 멀고 가까운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원근이죠. 원근. 자, 이 퍼스펙티브는 CSS 속성 중에 하나예요. 3D를 나타내는. 자, 퍼스펙티브 속성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에서 사람 눈 사이의 거리를 바로 원근의 거리라고 불러요. 원근의 거리. 그래서 퍼스펙티브를 600px를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잠정적으로 모니터와 나의 눈 사이의 거리를 600픽셀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600픽셀로. 그럼 이 픽셀을 길게 주면 길게 줄수록 똑같은 물건이 작아 보일까요? 커 보일까요? 작아지겠죠. 더 멀리서 보는 개념이 돼버리니까. 이게 바로 퍼스펙티브의 개념입니다. 똑같은 사각형이 있는데 퍼스펙티브 값을 길게 주면 더 작아져요. 퍼스펙티브 짧게 주면 더 커집니다. 이건 에어컨 틀어.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하면 퍼스펙티브를 200씩으로 주면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개념이니까 훨씬 더 크게 보인다. 똑같은 녀석이. 이 기본적인 퍼스펙티브 제일 쉬운 거 원근에 대한 개념을 주는 거. 그러면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Z값이 얼마에 주던 간에 크게 차이가 생겨버려요. 근데요, 퍼스펙티브엔 단지 이러한 크기의 차이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퍼스펙티브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해 보시면 되는데 저를요,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 저를 정확한 플랫한 비율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이 다가가서 눈앞에까지 다가가면 어떻게 보이냐면 어안 렌즈 효과로 보인단 말이에요. 어안 렌즈 효과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건 되게 크게 보이는데 조금만 옆에 있어도 되게 작아 보이는 효과를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굉장히 멀리 있으면 제 얼굴 정면과 제 어깨 사이의 Z값의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500과 502니까 거의 안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이 다가가면 이 친구 입장에선 제 머리까지의 거리는 1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5. 5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10대 15니까. 근데 제가 여기까지 가면 500대 500이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왜곡이 덜한데 가까이 가면 왜곡이 굉장히 심해진다. 3D라는 게. 그래서 퍼스펙티브 값을 가까이 줄수록 왜곡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마치 2D 그림처럼 플랫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느끼시기 쉬워요. 여러분들 가까이에 물건을 두면 3차원의 입체를 굉장히 쉽게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이 물건을 제가 2km 바깥에 두고 망원경을 보시면 이게 3D인지 2D인지 구분이 되세요? 안 되죠. 제가 투명 셀로판지 위에다가 예쁜 사각형을 그려놓든 거기에 진짜 큐브를 갖다 놓든 여러분 눈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1km 바깥에 있으면. 그게 그냥 2D로 보인단 말이죠. 3D인 걸 구분하려면 가까이 와야지만 3D가 구분되고 그 개념을 더 확장해 보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3D의 왜곡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값을 길게 주냐 짧게 주냐에는 왜곡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걸 우리는 3D용으로 포브라는 개념을 써요. 나중에 하고 3D는 들어가면 깊으니까. 그래서 일단 퍼스펙티브 시야, 모니터와 눈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퍼스펙티브 오리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리진이란 뭐냐면 이건 트랜스폼 오리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변형을 줄 때 어디를 바라보고 3D를 인식할 거냐. 아까 퍼스펙티브는 거리를 나타내기만 했는데 이 거리를 나타내는 거에는 뭐가 가정이 되어 있냐면 내가 모니터 한가운데를 보고 있어라는 게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가운데를 보고 있다. 근데 트랜스폼 오리진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좌상단을 보고 있어 혹은 우하단을 보고 있어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좌상단을 볼 때 우하단을 볼 때 뭐 이런 개념. 이 파란색 좌상단을 볼 때는 00을 주면 되고요. 한가운데를 보게 하고 싶으면 50% 50% 주면 되고. 그렇죠? 마지막 이쪽 보고 싶으면 100% 100% 주면 우리 눈이 향하는 쪽이 달라져요. 이거에 따라서 3D 왜곡될 때 달라지겠죠.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쪽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니까 이쪽이 더 많이 왜곡될 거예요.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운데가 가장 왜곡이 안 되고 양쪽이 왜곡이 되겠죠. 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현해 볼 건데요. 자, 일단 CSS를 같이 봅시다. CSS를 같이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바디를 먼저 볼게요. 바디에 보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퍼스펙티브 600을 줬고요. 예, 그럼 600만 거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번에 백그라운드 준 거랑 애니메이션 오리진 준 거밖에 없어요. 실제 들어가는 테스트를 보면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500, 500짜리 사각형인데, 그렇죠? 500, 500짜리 이 회색 사각형이에요. 이 사각형에 대해서 사각형에 대해서 스핀으로 애니메이션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준 거 보면 스핀이라는 애니메이션은 로테이트 X. 자, 이 X 이거 축 개념도 배우셔야 되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게 X축이죠. X축, Y축. Z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는 축. 그렇죠? 그럼 X를 기반으로 회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네요. X축을 기반으로 회전하니까 Y축을 기반으로 회전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네요. X축은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롤, 얀 뭐 이런 얘기 쓰는데 어려운 얘기는 치고 이 축 회전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축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면 X축은 이거니까 이렇게 회전하겠구나. Y축은 이거니까 이렇게 회전하겠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보면 X축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도는 녀석인 거죠. 도는 녀석인 거고 오리진스에 대한 오리진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퍼스펙티브 오리진을 갖다가 계속 변형하고 있죠. 그렇죠? 네. 0에 50%니까 한가운데 위를 바라보다가 100에 50%면 오른쪽에 반을 바라보다가 뭐 이렇게 식으로 계속 변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자. 카피해. 다 카피해. HTML 하나 만들어. 붙여. 일단 무식하게 붙여. 그리고 CSS만 스타일로 감싸. 그냥 거기다 스타일 태그 씌워. 네가 지금 붙여놓기 한데. 감싸. 옳지. 가자. 됐죠? 네. 이러한 변화가 왜 생기느냐면 퍼스펙티브의 변화로 생긴다. 아까 바라봤던 우리가 왜곡점을 뭘 바라볼 것인가. 지금 얘는 위치도 이동하지 않고 그냥 회전만 자기 자신 내에서 계속 회전만 하고 있잖아요. 회전만 하고 있는데도 우리한테 왜곡점이 달라져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눈의 위치를 자꾸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기본이죠. 예.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3D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원근 왜곡은 퍼스펙티브를 주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오리진 실습을 좀 해보고 자, 그래서 우리 퍼스펙티브하고 퍼스펙티브 오리진 두 개를 배웠잖아요. 세 번째는 트랜스폼 스타일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트랜스폼 스타일도 되게 중요해요. div 안에 div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돔 구조잖아요. 돔 구조. 근데 이건 돔의 트리 구조인 거지 3D의 트리 구조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영향을 끼치는 게 어디까지만 영향을 끼친다? 프래그먼트 단계까지만 영향을 끼친다. 근데 GPU한테 넘어간 3D 정보사에서 돔의 계층 구조에 영향을 끼치느냐. 즉 부모가 회전하면 자식도 따라 회전해야지 이게 계층 구조가 3D에 반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GPU한테 보내면 이렇게 쌩간단 말이에요. 얘는 3D가 먹었지만 얘는 그냥 쌩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그림이란 말이죠. 자식도 부모의 회전에 맞춰서 그 자식인 거에 맞춰서 같이 회전했으면 좋겠어. 부모의 퍼스펙티브를 이어받았으면 좋겠어. 부모의 퍼스펙티브 외에도 3D 관련된 속성을 다 이어받았으면 좋겠어. 부모의 3D XYZ도 이어받았으면 좋겠고 부모의 로테이션 XYZ도 이어받았으면 좋겠고 부모의 스케일 XYZ도 다 이어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려면 얘는 플랫 기본값이에요. 예, 플랫인데
이 플랫 값을 뭘로? 퍼스펙티브 3D로 바꿔줘야지만 부모에 있는 3D 정보를 자식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누가? GPU가 처리해준다. GPU가. 네.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서한테 3D 관련된 정보를 돔트리 구조로 한꺼번에 넘겨주려면 반드시 트랜스폼 스타일을 넘겨줘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넘겨줘. 이렇게 돼버려. 구분이 좀 되세요? 우리가 돔 계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어받는 건 다 프래그먼트 과정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배웠던 CSS 속성 중에 프래그먼트 과정까지만 돔의 계층 구조에 영향을 준단 말이지. 뭐 할 때? IFC, BFC 계산할 때. 그러나 포스트 프로세스에 영향을 안 줘. 포스트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려지는 화면에 그림만 보고서 포스트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주려면 반드시 영향을 주라고 따로 명령을 내려야 돼. 그게 바로 저거인 거죠. 마지막으로 트랜스폼 오리진. 퍼스펙티브 오리진은 우리가 눈을 어디를 바라볼 거냐에 대한 위치를 정했다면 트랜스폼 오리진은 실제 변형이 일어날 때 위치를 어디로 정할 거냐. 그래서 이게 표준이라면 X, Y, Z가 50, 50, 50이라면 한가운데 점. 얘 한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변형이 일어나요. 회전을 줄 때. 근데 이렇게 50, 100을 주면 Y가 100이니까 밑에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밑에 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도 실습을 해보면 똑같이 제가 스피는 로테이트 X를 시켜서 X축으로 돌리고 있죠. 돌리고 있는데 각각에 따라서 트랜스폼 오리진만 바꿔주고 있죠. 0, 50, 100으로. 그렇죠? 4-1. 똑같은 사각형인데 한 놈은 이 축을 기준으로, 그렇죠? 트랜스폼, 즉 변형을 시킬 때의 기준을 여기로 잡았고 이놈은 여기로 잡은 거고 얘는 밑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변형이 일어날 때 어디를 기준으로 변형을 시킬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트랜스폼 오리진이다. 퍼스펙티브 오리진하고 차이점은 아시겠죠? 퍼스펙티브 오리진은 아까 도큐먼트 네가 로컬호스트 이거죠. 이게 트랜스폼 오리진하고 차이점인 거죠. 얘는 퍼스펙티브 오리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냐 문제라면 트랜스폼 오리진은 4-1 이거죠. 변형을 시킬 때 무슨 축을 기준으로 변형을 시킬 건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돌리고 분명히 다른 걸 변형을 준 적이 없는데도 트랜스폼 오리진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배웠고요. 여러분들 이 CSS 3D를 다들 들어보시거나 구경하신 적이 있는데 왜 잘 못 쓰냐면 단편적으로 보셔서 그래요. 이 속성 이 5가지 그냥 한꺼번에 배우시면 돼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 5가지 한꺼번에 배우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따로따로 보려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계속. 이 5가지가 뭉쳐있어요. 이렇게. 백페이스가 뭔지 이해해야겠죠. 백페이스의 반대말은 프론트 페이스겠죠. 프론트 페이스와 백페이스는 뭐냐면 3D에서는 앞뒷면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 손바닥이 프론트 페이스라고 합시다. 그럼 제 손등은 백페이스겠죠.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프론트 페이스는 보이고 있는데 Y축으로 제가 돌려서 백페이스가 됐을 때 이 손바닥에 거울 반사된 면이 여러분들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거울 반사된 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보이게 할까 말게 할까의 문제인 거예요. 안 보이게 하면 이 순간부터 투명해져 버리겠죠. 안 보이니까. 그럼 이게 뭐에다 쓸모가 있는 거야? 뭐에다? 그거는 처음부터 백페이스를 보이게 하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이미지의 뒷면밖에 못 보게 돼요. 근데 진짜로 앞에는 파란색이고 뒤에는 빨간색인 걸 하고 싶으면 서로 프론트 페이스가 빨간색 파란색인 애가 돌면서 백페이스가 안 보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뒷면이 다른 애가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뒷면을 구분할 때 뒷면이 안 보이게 하는 게 의외로 굉장히 쓸모가 있다. 서로 다른 앞뒷면을 가진 애들은 뒷면을 안 보이게 해야지만 뒤집어졌을 때 앞면인 애들만 계속 보이게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큐브라를 생각해 봅시다. 정육면체를 생각해 보면요. 정육면체는 계속 바깥쪽만 보이면 되는데 안쪽이 보일 일이 있을까요?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설정 안 해놓은 컴퓨터는 그림을 그리게 돼요. 부하를 주게 되는 거죠. 쓸데없이 그리는 거예요. 덮어 써질 건데. 그래서
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입체 같은 경우에도 안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부하를 거는 거니까. 그래서 안을 안 보이게 할 거면 안을 안 보이게 해주는 편이 훨씬 더 좋아요. 컴퓨터한테. 그래서 오히려 뒷면이 보이는 상황이란 게 많은가 3D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거의 없어요. 뒷면이 보이는 경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 우리가 물건의 뒷면을 볼 일이 있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노트북들을 볼까요? 앞면 뒷면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이 맥북의 뚜껑을 보면 뒷면은 애플 그림이 들어있고 앞에는 스크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스크린이 그대로 투영해서 저한테 보일 일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면을 사실은 두 개를 짬뽕해서 애플이 있는 면이 있고 스크린이 있는 면이 있는데 각각 백페이스는 안 보이는 거고 프론트 페이스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두 장을 합쳐놓은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뒷면이 보일 일이 거의 없어요. 3D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제 얼굴의 뒷면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개념. 또 이게 입체라면 제 얼굴 표면 말고 이 표면 안쪽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백페이스를 그리지 않는 게 정상이다. 근데 기본값은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페이스를 안 그리게 펄스 값을 주면 훨씬 더 2배로 빨라지겠죠? 컴퓨터 할 일이 절반을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면을 20개밖에 못 그리던 컴퓨터가 40개를 그릴 수 있게 돼요. 절반이 날아가니까. 백페이스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비활성화 시켜야 돼요. 간단한 거니까 안 할게. 할까? 가봐 니 거. 소스. 아 백페이스 카피해서 가. 이거 속성 카피해서 가. 니 소스로 가. 소스로 코드로. 줘. 테스트해다 줘. 뭐 거기다 줘 상관없어. 히든. 가자. 이렇게 되죠. 뒷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다 돌고 나면 보이게 되겠죠. 아이고 오래 걸린다. 이렇게 천천히 돌았나? 네, 이렇게 백페이스 컬링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뒷면 안 보이게. 백페이스를 안 보이게 하는 이 행위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는 컬링이라고 불러요. 네. 음면 처리라고도 부릅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면이라고도 불러요. 음면 처리라고 부르고 컬링이라고 부르고 백페이스 히든이라고 부르고. 이게 백페이스 비저빌리티. 당연히 부하가 적겠죠. 뒤집어지면 안 그리면 그만이니까.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것보다 더 큰 부하는 없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폼을 돌리시든 사인을 돌리시든 뭘 해도 상관없어. 그림 그리는 부하가 가장 커요. 여러분 브라우저 나중에 프로파일 같은 거 돌리실 줄 알게 돼서 돌려보시면요. 렌더링이 95%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95%야. 이 브라우저 전체 컴퓨터 자원 전체 쓰는 거에 그림이 다 95%라면 나머지 최저가 거의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버블 소트를 하든 퀵 소트를 하든 머지 소트를 하든 큰 차이 없다. 왜? 5%의 자원밖에 안 쓰니까. 그림 그리는 거 어떻게 최적화냐가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에서 얼마나 쾌적한 화면을 만드냐의 전부예요. 그렇죠? 네. 프로파일 찍어보시면 알게 돼요. 거의 자바스크립트 부하는 무시해도 돼. 무조건 그림만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만 연구하면 크게 개선돼요. 여러분들이 5%에 남아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개선해봐야 전체적으로 2% 개선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을 개선해. 그럼 막 30% 빨라지고 50% 빨라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렌더링 로직을 개선해야 되는데 렌더링 로직을 개선하기 위해서 CSS를 쓰는 거고 CSS를 쓸 때 뭘 한다? 포스트 프로세스와 포스트 프로세스 아닌 애들을 나눠가지고 잘 처리해 주는데 관건이 있다. 특히나 지금 배웠던 3D 작업은 전부 다 누가 한다? 무조건 GPU가 해요. 그러면 일부러 이 그림을 GPU가 그리게 하려고 3D 속성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로테이트 X0은 뭐예요? X축으로 0도 돌린 거네요. 0도. 그쵸? 하지만 이 속성이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된다? 이 그림은 무조건 GPU가 그려야 돼. 라는 게 성립하게 돼요. 포스트 프로세스 넘겨버린 거죠. CPU가 못 그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여러 화면에서 큰 그림들이나 몇 개의 그림들을 GPU 쪽으로 분산시키려고 안에 CSS에 쓸데없이 로테이션 X0이 막 들어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개선해서 또 다른 속성을 만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GPU한테 포스트 프로세서한테 밀어버리려고 속성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요 5가지 속성을 일단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3D를 쓰는데 큰 문제가 없어져요. 예.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 드럼통을 만들어 볼 건데요. 드럼통 개념이 안 오니까 드럼통을 먼저 보고 시작하죠. 브라우저로 4-. 오늘 이걸 만들 거란 말이야. 말도 안 되지만 이거 만들 거야. CSS로. 자, 우리는 트랜스폼 3D를 배웠으니까 저 드럼통을 돌릴 거란 말이에요. 이 드럼통을 가만히 보면 생각해 봅시다. 이 드럼통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대체? 드럼통을 떠오르셨어요? 안 떠오르시죠? 오늘 이걸 할 거니까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다가 SASS로 할 거예요. 사실은 이런 고급적인 스킬을 배우려고 지금 기본적인 이론들을 한 거예요. 어쨌든 얘가 복잡하게 돌고는 있지만 어떤 사각형이 회전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겠죠?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 원통을 잘라보면요, 각 옆면을 구성하고 있는 사각형을 여러 개 쪼개가지고 붙여놓은 거란 말이죠. 사실은 진짜 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각형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뚜껑도 원으로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투명한 PNG예요. 투명한 PNG 사각형이 덮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동그라미 텍스처만 갖고 있는. 그럼 제가 DIV에다 뭐 준 거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준 거네요. 일단 어떤 DIV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주고 그 DIV를 제가 어떻게든 잘 변형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든 잘 변형해서. 그렇죠? 어떻게든 잘 변형해서 그런 거예요. 자, 드럼통의 구조는 텍스처로 보면 이것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드럼통의 옆면이겠죠. 그 전개도를 제가 원하는 면만큼 잘라내면 아까 하나하나의 DIV용 이 텍스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바텀하고 탑을 막고 있는 이 뚜껑, 이것도 사실은 이런 직사각형의 이미지지만 투명 PNG로 만들어서 띄어냈을 뿐이에요. 얘를 갖다 붙여주면 될 거예요. 걔도 사각형으로 붙여가지고 잘 굴리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서 자바스크립트 버전을 먼저 만들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스타일을 정의할 건데 바디의 퍼스펙티브 600을 줬고요.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 나면 드럼이라는 클래스만 볼까요? 제일 밑에 있는 드럼이라는 클래스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백그라운드 URL 준 거예요. 이거 원래 게임 소스 같은 건데 게임 소스에서 제가 무료 PNG 하나 골라와가지고 박아놓은 거예요. 영국애죠, 영국애. 케이스 클락이라는 영국애가 CSS 연구하다가 이런 거 준 거예요. 저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앞에 그린 거와 똑같죠? 투명한 PNG고요. 옆면하고 뚜껑이 있는 한 장의 이미지예요. 한 장의 이미지. 여러분들 CSS 스프라이트라는 기법 들어보셨나요? 한 장의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이용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여러 개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그림 하나만 로딩하고 나면 나머지가 싹 하고 채워지는 효과가 일어나죠. 원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여러 개 주면 이미지를 여러 개 로딩해야 되는데 하나만 로딩해서 잘랐으면 확 하고 한꺼번에 뜨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CSS 스프라이트라는 기법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이거 쪼개서 제가 쓰겠죠. 이렇게 쪼갰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대충 그어놨지만 원하는 만큼 잘라 쓰겠죠. 20개로 쪼개고 싶으면 20개로 쪼개고 40개로 쪼개고 싶으면 40개로 쪼개고 막 쪼개 쓸 거고 이거 뚜껑을 쓸 거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요 백그라운드를 지정하는 것만 드럼이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 드럼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가 적당한 위치의 포지션과 크기로 얘를 가져오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속성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얘의 XYZ 값하고 위사이트 값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의 면이 필요한 값이. 기본 값이죠. 요 하나하나를 갖다가 저희가 면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 면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속성은 XYZ하고 W하고 위사이트는 무조건 가져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지금 면이라는 말을 썼는데 3D에서는 이 면을 페이스라고 불러요. 하나의 면을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서페이스라고 안 그러고 그냥 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페이스가 될 거고 요것도 페이스가 될 거고 얘도 페이스가 될 거겠죠. 하나하나 페이스를 위한 속성들을 지금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페이스 하나는 XYZ라는 속성을 가질 거고 3차원상에서 그 다음에 자기의 원래 위사이트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근데 요 위치를 특정하려면요 이
텍스처 안에서 이 그림 안에서의 얘의 위치, 즉 txty, 텍스처 xy가 필요하단 말이죠. 얘는 txty가 여기일 테고, 얘는 txty가 여기일 테고, 얘는 txty가 여기 있죠. 0, 뭐 500 이런 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얘는 뭐 500,0 이런 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550,0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 사이에서의 위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사이언스 용어 배우는 거라고 했죠. 3D에서는요. 이러한 이미지 소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텍스처라고 부릅니다. 텍스처라고 부르고요. 하나의 텍스처가 여러 개의 텍스처를 대신하고 있죠. 지금 이거 보면. 이걸 CSS에서는 스프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3D에서는 이걸 아틀라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걸 저희는 아틀라스라고 불러요. 아틀라스란 뭐다? 하나의 텍스처가 여러 개의 텍스처를 대신하는 경우에 아틀라스라고 부르고 CSS에서 똑같은 개념이 스프라이트라고 부르는 거죠. 아틀라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아틀라스를 보면 아틀라스 상에서의 어디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XY 좌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txty라는 값이 또 필요하게 됐죠. 뭐 그거 외에도 회전도 해야 되니까 로테이션 XYZ. 지금은 확대 축소는 안 하니까 그 값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의한 하나의 페이스가 가져야 될 값을 저 정도로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되게 어려울 텐데 어려운 게 3D를 처음 봐서 그래요. 네. 3D를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정육면체부터 생각해 봅시다. 정육면체 어떻게 생겼죠? 6개의 사각형을 모아서 잘 3D로 변형해서 붙여놓으면 정육면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까요? 사람도 삼각형 2,000개 잘 잘라가지고 잘 붙여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000개의 삼각형마다 다 들어가야 될 텍스처,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림을 2,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삼각형을 해서 사람 만들기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사람 모양에 들어갈 삼각형에 들어갈 모든 그림을 다 때려박은 아틀라스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삼각형에다가 다 그림 봐가지고 그 삼각형을 다 3D로 변형해가지고 잘 맞춰주면 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3D의 개념이에요. 방금까지 얘기했던 삼각형이 뭐다? 폴리건이라고도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페이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페이스 2,000개에 필요한 텍스처를 아틀라스로부터 공급받아서 얘네들 잘 변형해서 모아주면 걔가 하나의 사람이 되든 고양이가 되든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를 여러 개 모아놔서 하나의 덩어리진 걸 만들었어. 덩어리진 거. 그걸 저희는 메쉬라고 불러요. 덩어리졌으니까. 그래서 3D의 기본 개념은 원래 점부터 시작하면 점은 잊어버리고 면부터 보면 페이스가 있고 페이스를 모아서 메쉬를 만들면 이 메쉬 단위가 하나가 입체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저희가 봤던 드럼통이 바로 메쉬가 될 녀석인 거고 이 드럼통을 구성하는 수많은 면들 얘네들이 페이스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페이스는 그냥 있으면 밋밋하니까 페이스에다 그림을 칠하려면 페이스 하나하나마다 그림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그림이 필요하니까 그림 한 장에다가 페이스들이 소비해야 될 그림들 싹 다 모아놔가지고 다 머지해 놓은 게 바로 아틀라스다. 아틀라스다. 그럼 이 아틀라스 한 장을 다들 공유하는 거죠. 모든 페이스가. 그래서 아틀라스가 모든 페이스를 공유하려고 백 이런 클래스를 정해 놓은 거예요. 모든 페이스가 다 드럼이라는 클래스를 공유하면 다 똑같은 아틀라스를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틀라스를 공유하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어디를 가져갈 건지만 txty로 정해 준단 말이죠. 아까까지 쭉쭉. 자, 일단 저희가 만들어야 될 페이스의 부모부터 생각해 볼까요? 모든 페이스는 기본적으로 HTML 돔이니까 그 돔을 살짝만 랩핑해서 EL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EL이라는 클래스는 생성한 즉시 뭘 만든다? div를 하나 만들어서 EL이라는 속성에 소유하고 있죠. 단지 그것뿐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모르시는 분들 그냥 읽어요. 읽으시면 돼요. 내가 클래스 EL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construct, 생성할 때를 바라보니까 생성할 때 뭐 한다? 나의 EL이라는 속성에다 뭘 넣었다? 도큐먼트로부터 create 엘리먼트 해가지고 div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EL한테 넣어놨구나.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걸 끝이고 그 밑에 있는 set 클래스란 걸 보면 클래스 이름을 주면 그 클래스 이름을 누구한테 EL의 클래스 네임한테 박아줘서 실제 엘리먼트한테 클래스로 반영해 주는 거 정도만 해주고 있죠. 그 외에 아무 기능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div를 감싸고 있는 간단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L을 만들면 얘는 기본적으로 div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아무 기능도 없죠. 예. 자, 이제 EL을 상속받아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페이스를 만들 건데요. 이 페이스의 기능을 보면 EL을 상속받았고요. 상속받았으니까 생성자에서 무슨 인자를 받죠? 아까 우리가
준비했던 인자를 다 받아요. 그렇죠? 위사이트 XYZ, RX, RY, RZ, TX, TY 다 받는 거죠. 싹 다 받아서 뭐 할 거냐? 스타일에다 반영할 거란 말이에요. 스타일에다가. 결국에 우리는 이걸 CSS로 반영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어디에? 아까 만들었던 DIV에. dis.el이 div였죠. 위에 코드 보시면 걔 스타일에 보면 CSS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싹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는. 그렇죠? 거기다 반영할 건데 일단 포지션 앱솔루트로 줬고요. 일단 얘 크기 윗사이트 받았으니까 윗사이트 반영하면 되겠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인자 W하고 H에 자기의 크기 윗사이트가 들어오니까 CSS 속성으로 바꿔보면 with 하이트에다 그냥 넣어주면 끝이죠.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거 문법이 생성해도 그냥 여기다가 달러 중괄호 사이에다 변수 이름을 쓰면 그 변수가 여기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윗사이트 먼저 반영했고요. 그 다음번에 뭐 반영하냐면 마진에다가 마진은요 순서가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죠. 예, 반시계 반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탑에다가 제가 반만큼 높이의 반만큼을 위로 올리고 레프트에다가 너비의 반만큼을 왼쪽으로 보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림으로 볼까요? 원래 저희가 그림이 오면 이렇게 좌상단점이 저희의 기준점이 되겠죠. 이게 싫은 거라. XY가 저 점을 가리키게 하기가 싫어. 왜? XY를 좌상단으로 보면 변형할 때나 계산할 때 너무 어려워. 우리는 중간점을 바라보고 싶어. 중간점을 바라보려면 점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사각형을 올려버려야겠죠. 이렇게 사각형을 올려버린 거라 마진만큼 줘서 마진의 절반만큼을 일로 보내고 마진의 절반만큼 일로 올렸으니까 이제 XY가 가리키는 점이 중앙점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중앙점을 만들려고 제가 마진을 준 거예요. 반만큼씩 전진해서. 그래서 저 효과로 인해서 우리의 XY 값은 이제 중앙점이 돼버린 거죠. 강제로. 그죠?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앱솔루트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엘리먼트를 중앙점 기준으로 레프트 탑을 주고 싶으면 마진 값을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 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사용하죠? 레이아웃에서 중앙 정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요소가 앱솔루트일 때 앱솔루트가 아닌 일반적인 애들은 어떻게 마진을 중앙 정렬을 하죠? 마진 레프트 라이트에 오토를 주시면 돼요. 그럼 중앙 정렬 해주거든요. 갑자기 중앙 정렬 강의를 하네. 근데 앱솔루트인 경우에 어떻게 가운데를 만들까요? 레프트 50% 주면 일단 레프트가 50% 됐을 뿐이죠. 그럼 50% 기준으로 이쪽에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중앙 정렬을 하려면 위스의 절반만큼 마진을 마이너스 땡겨주면 돼요. 그럼 중앙 정렬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 정렬하는 기법으로 얘를 중앙 정렬 시킨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됐고 다음 이제 트랜스폼을 줘야죠. 트랜스폼을 주는데 변형을 할 건데 일단 트랜슬레이트 3D를 이용해서 XYZ만큼 변형을 시켜주면 되겠죠. 얘 XYZ만큼 변형하면 되니까. 그 다음으로는 로테이트 똑같이 RX, RY, RZ만큼 변형을 해주면 돼요. 저는 수학적 공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디그리를 쓰지 않고 라디안을 그대로 받기로 했어요. 라디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에 익숙해지시면 디그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각도가. 라디안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요. 물론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편해져요. 나중에는. 로테이트 XYZ 반영하고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포지션에 TXTY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위치가 어딘지는 백그라운드 포지션에 반영해 주면 됩니다. 예. 이걸로 아틀라스의 위치를 정해서 필요한 텍스처만 얻어가게 된 거죠. 요거 하나가 면 하나를 정의하는 소스의 끝이에요. 그러면 저희의 div는 마치 페이스의 속성처럼 저 속성을 받아들여서 div 세팅을 해주게 될 거예요. 사실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속성을 세팅하기 귀찮으니까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자동화시킨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안 하고 얘한테 시키는 거죠. 예, 적당히 값만 주면 이런 속성을 만들어라. 그럼 이 코드는 뭘로 보이세요? 내가 이런 값들 만들어주면 이런 속성 만들어주는 생성기로 보이시죠? 예, 딱 그걸 위한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다음은 드럼통이 되려면 페이스만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페이스를 모아서 하나의 드럼통이 되는 메쉬가 필요해요. 메쉬의 개념은 메쉬 안에 페이스들을 가두는 거다. 이렇게 가두는 거다. 자, 그럼 메쉬도 div일 거 아니에요. div 안에 div들을 수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EL을 상속받은 거예요. 메쉬에도 메쉬 자신을 가르치는 EL이 있다. 근데 이 EL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거 배웠죠? 내 자식들도 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돼.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메쉬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이거다. 내 페이스들은 나를 따르라. 내 페이스들은 나를 따르라. 그거 외에는 이 메쉬가 위치할 곳을 알아야 되니까 레프트 탑 값을 받은 거예요. 메쉬에 어디다 놔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그 외에 되게 중요한 거 add face를 해야 되는 거죠. 드디어. 예. add face를 합니다. face를 하는데 실체는 뭐다? 실체는 나의 배열 같은 거에 넣는 게 아니라 나의 엘레멘트에 자식으로 집어넣어주면 된다. 누구의? face의 엘레멘트를. 그렇죠? 이 EL이 다 div인 거 알고 계시죠? 예. 나의 div에 append child, face의 div를 해주면 돼요. 이게 실제 add의 의미인 거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메쉬 페이스의 개념이 생겼어요. 메쉬 페이스의 개념이 생겼어요. 이걸 이용해서 훨씬 더 코드를 메쉬 단계나 페이스 단계를 잊어버리고 보다 상위 단계에서 어떤 단계? 페이스의 각도를 어떻게 하지? 페이스의 위치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면 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코드를 정리해가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 작업에 코드가 많아지면 우리가 복잡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을 자꾸 밑으로 빼고 보다 위에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거 오늘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이 삼각함수를 도해를 여러분한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삼각함수 도해는 안 할 거지만 기본적인 변수의 의미는 가르쳐 드릴 거예요. 드럼통이니까 원통일 거 아니에요? 원통을 앞에서 보면 원이겠죠? 그럼 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지름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기호로 반지름은 R이라고 씁니다. 레디우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반지름 제가 100으로 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이트는 원통의 길이겠죠? 높이 196은 뭐에 일치하는 거냐면 원래 텍스처 있죠? 이거 이 그림에서 얘가 196이에요. 그래서 왜곡 없이 그리려면 196을 그려야 됐어요. 196을 준 거예요. 하지만 원통의 이 반지름은 얼마든지 제가 변형할 수 있어요. 지금 100으로 줬지만. 그리고 면이 아까 20개의 면을 줬으니까 얘를 20등분 한 거죠. 이 면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4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4가 되면 이렇게 그냥 사각기둥이 돼버리겠죠. 3 주면 삼각기둥이 될 거예요. 5 주면 오각기둥이 되고 이걸 왕창 주면 원통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이 사이드를 얼마큼 나누느냐에 따라서 각 사이드에 이 중심점을 향한 각도가 나와요. 이 원이 있으면 이 원이 이렇게 있다고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원을 제가 사각형으로만 나눴으면 하나의 사각형이 가질 수 있는 각도는 내각이 90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 끄덕거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오각형을 나눴으면 72도 되겠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각을 많이 나누면 점점 세타 값이 줄어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이드 앵글 개념인 거고. 너 여기다 2 왜곡했어. 저한테 살짝 신호해 보세요. 2를 왜곡했는지 아는 사람. 오, 절반은 아는 것 같아. 절반은 모르는 건. 파이는 180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2파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2를 곱한 거예요. 네. 라디안상으로 파이는 18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360도 상에서 몇 개를 나누냐잖아요. 그래서 2를 곱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 절반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 밑에를 계산해 설명해야 될지 말할지 모르겠네. 하지 말죠. 어쨌든 여기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사인을 쓸 수도 있고 탄젠트를 쓸 수 있는데 탄젠트를 쓰면 면이 완전히 메꿔지고 사인을 쓰면 메꿔지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20등분 정도 하면 사인이나 탄젠트랑 차이가 없지만 20등분이 아니라 5등분, 6등분 할 때는 탄젠트로 하면 이 끝이 완전히 메꿔지고 사인으로 하면 몰라. 그냥 여러분은 오늘 가셔서 위키디피아나 이런 데 삼각함수 쳐보시면 수많은 공식들이 나올 거예요. 삼각함수는 원래 원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까지 그렇다 치고 그럼 이건 뭘 구한 거냐면 면을 구한 거예요. 빗변의 면.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 원통을 제가 나눈 것만큼 이렇게 생길 텐데 이 면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폼을 돌면서 페이스 만들어야 되죠. 20개의 면이면 20개의 페이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개면 30개의 페이스를 만들. 그러니까 폼을 사이드만큼 도는 거야. 사이드만큼 돌면서 얘가 가져야 되는 x, y 값이 x하고 z 값이 있습니다. 왜 x하고 z 값이냐면 여러분 y는 높이에 있고요. x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D 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평면상에서의 x, y 값은 x, z 값이에요. z가 이거고 x가 이거죠.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보면 x, z 값으로 이렇게 위치를 표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닥에다 원을 그리고 싶으면 x, z로 그리는 거지 x, y로 그리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면적인 그림을 그릴 때 x, z를 그리는 게 정상이에요. x, y를 그리는 게 정상이 아니라 x, y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서 있는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x, y로 그리면 x, z로 그려야지 누워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럼 x, y를 기준으로 제가 원을 그려서 이 원을 나눠서 보면 이 세타 값에 따라서 x 이 원 주변에 원주에 닿는 접점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얻어요. 뭐래? 원의 공식 아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D에서 원통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 수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과 관련된 애들은 죄다 삼각함수예요. 원은요 굉장히 쉬워요. 왜? 삼각함수 다 해결되거든. 원이 아닌 애들이 힘들어요. 쌍곡선 함수 쓰거나 이러면 힘들어지는 건데 원은 되게 쉬워요. 원은 사인, 코사인 다 해결돼. 그냥 외워도 돼. 원에서 x는 사인이구나. 원에서 y는 코사인이구나. 이렇게 외워도 돼. 심지어. 되게 쉽단 말이지. 그래서 원에서 원주에 있는 점을 특정 각도에 위치한 점을 구하려면 라디안 값을 알고 있을 때 사인, 코사인만 이용하면 x하고 z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xz 값을 이용해서 아크 탄젠트를 이용하면 우리의 빗면을 얼만큼 휘게 만들지를 알 수가 있어. 우리 빗면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휘어가야 된단 말이야. 몇 도를 돌려야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지. 이걸 알려면 아크 탄젠트라는 것도 써야 돼. 위키디피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ry. y축이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에요. 아까 원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 면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회전하는 걸 보면 y축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잖아요. 원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공식이 뭘 의미하냐? 밑판에다 원을 깔고서 옆면을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돌려가지고 만든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ry를 구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페이스를 만들면 되죠. 페이스에 아까 길이 구했던 거 1을 더해준 건 그 틈 벌어지지 말라고 1 더해준 거고 하이트 아까 줬던 196 그대로 들어오면 되고 x하고 z는 이미 얼만큼 회전해야 될지 위치가 어딘지 준 거죠. x하고 z는 아까 뭐라고 그랬다? 원주의 위치라고 그랬으니까 위치를 준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도가 rx하고 rz는 각도 필요 없고 ry만 회전시키면 되고 여기 요거 옆면이니까 요 사이드 렌스의 길이 곱하기 C는 저 사이드의 지금 몇 번째인가에 따라서 여기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몇 번째 위치인지. 곱했으니까. 처음엔 여길 테고 하나씩 해서 내 위치, tx의 위치가 어딘지 알게 되는 거죠. 배터리. 우리 있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페이스에 클래스 세터 있었죠. 드럼 클래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이거 가르치도록 해서 마지막에 메시한테 애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옆면을 싹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뚜껑만 위아래 넣어주면 되겠죠. 네. 뚜껑 탑하고 바텀 만들었는데 탑 바텀은 크기가 고정이죠. 100으로 고정을 했고 고정했고 나머지 다 위에 마이너스 198 플러스 198 해가지고 위아래 맞춰준 거고 나머지 뭐 대충 주고 해서 다 집어넣어준 거죠. 결과 아까 봤던 그거예요. 다시 볼까요? 소스 보기 해볼까?
그쵸? 내려가봐. EL 나오고 페이스 나오고 똑같죠 코드. 메쉬 나오고 쭉쭉 내려가서 메쉬 해서 쭉쭉 집어넣고 면 다 집어넣고 페이스 다 집어넣고 이거 소스 그대로 카피해. 카피해 네 에디터로 옮겨. 갖고 놀아봐야지. 새 문서 만들면 안 되나? 가자. 아까 로컬호스트 인덱스 2 슬래시 인덱스 2 하면 되죠. 아니 그거 아니잖아. 옆에 거 도큐. 자 이건데 에디터 들어가서 아까 말했던 거 다 해볼까요? 면을 사이드를 4개로 줄여볼까? 이렇게 되죠. 4개밖에 면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탄젠트 개념이란 말이야. 사인으로 바꿔볼까요? 밑에를 사인으로. 그럼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예, 끝까지 안 채우고 20개 정도 면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가봐. 사인이지만 20개로 바꿔보면 그럼 차이가 안 나죠. 예, 이때는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면이 적으면 차이가 나는 거죠. 다시 코드로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소 걸어볼까? 66번째서부터 마지막까지 71까지 1까지. 윗뚜껑 없는 거 마지막 윗뚜껑 아랫뚜껑인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백페이스 컬링을 안 했죠. 그렇죠? 백페이스 컬링 히든 할까요? 해보자. 페이스에 가서 거기 추가해야지. 위에 더 위, 더 위, 더 위 거기 엔터 치고 카피와 인덱스 있는 거. 인덱스 있잖아. 카피와 인덱스 있잖아. 카피와 그거 페이스 비저블. 가.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지만 큰 문제 없어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뒷면 원래 안 보이는 거란 말이지. 뚜껑이 없어서 이상해 보이는 거라서. 뚜껑 다시 보여줄까요? 뚜껑이 있으면 여러분이 저 안 보이는 게 안 보여서 제가 뚜껑을 막아놓은 거예요. 뚜껑 다시 열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속도는 2배. 절반 날렸잖아. 속도는 2배. 뚜껑도 지금 하고 있는.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 페이스니까. 뚜껑도 페이스잖아. 그래요. 3D 상에서 페이스 컬링을 안 할 이유는 거의 없어요. 예. 아까 보면 되게 이상해 보였지만 안 보일 일은 거의 없다는 거지. 근데 저렇게 내장 까는 애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내장 까도 바깥쪽 면이 그대로 뒤집어서 보이는 게 정상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 미묘한 거예요. 그렇죠? 안쪽 면은 안쪽 면이 따로 있겠지. 보이는 거면. 앞쪽 면은 원래 다르게 생겼는데. 그 아니? 그건 그냥 메쉬끼리 축 늘어서 여기다 가로 질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요.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것도 뭐 만들면 된. 마지막으로 예, 이렇게 해서 메쉬에다가 애니를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애니 주고 바디에다 메쉬 넣어가지고 이제 도는 거예요. 예.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인데 아까 우리가 SASS를 배우기로 했잖아요. SASS라는 언어로도 이걸 짤 수 있느냐? 그리고 SASS의 결과물은 무엇이냐를 배우는 게 이번 거의 2번째 테마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SASS도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는 꼴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신 거예요. 마치 파이썬이나 자바나 스위프트 배우는 것처럼 그냥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선입견을 갖지 말고 얘도 하나의 언어로 보고 배우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언어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겠죠. 이 언어의 특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CSS의 문법을 최대한 살리면서 C 같은 문법이 들어있어요. C 같은 문법이라는 건 좀 그렇고 제어문이 들어있어요. 포문, if문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함수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함수에 2종류가 있거든요.
펑션이라는 함수가 있고 믹스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믹스인이라는 함수하고 펑션이라는 함수의 차이는 제가 이제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도 완전하게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지금 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이거 완전 프로그래밍 했어 이런 기분이 드시죠? 예. 완전히 프로그래밍 우리가 했어. 설마 이 정도를 CSS로 할까? 쉽지만 아까 말했던 컴파일러를 이용하면 우리는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CSS로 번역해줘 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네. 자, 먼저 펑션을 정의해 봅시다. 펑션은요 SASS에서 펑션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값이 리턴되는 걸 얘기를 해요. 진짜로 값이 리턴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SASS에는 파이 매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파이를 지금 정의해 놓은 거예요. 3.141591이라고. 그럼 이 문법 첫 번째 문법부터 볼까요? 뭐 보실 수 있죠? PHP처럼 변수를 선언할 때 달러를 붙이는구나 먼저 알 수 있어요. 변수명은 달러로 시작한다. 무조건. 달러 PI, 달러 파이가 바로 변수의 이름이고 할당할 때 우리는 는으로 할당하는 거 대신에 뭘 쓰고 있다? 콜론으로 할당하고 있죠. 그렇죠? 콜론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는으로 할당하는 언어에 익숙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는으로 할당하는 건 나쁜 습관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언어학자들에서는. 왜일까요? 등호 표시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콜론으로 할당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언어학자들이 더 많아요. 예. 실제로 함성 언어에서 콜론으로 할당하는 언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상해 보이지겠지만 처음 봐서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 언어는 할당을 할 때 콜론으로 한다. 왜일까요? CSS가 할당할 때 콜론을 하거든. with 콜론 30px라고 하지 않나요? with의 30px를 할당할 때 콜론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CSS의 문법을 최대한 차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사성을 위해서. 그래서 SCSS에서는 변수에 할당할 때도 이퀄이 아니라 콜론으로 할당해. 네. 두 가지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암호처럼 보이진 않죠? 달러 PI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거기다가 3.141591을 할당했어. 이걸 보니까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거 뭐다? SASS에서도 숫자 리터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리터럴 그냥 쓰나 보다. 그렇죠? 숫자 리터럴 언어마다 다 틀려요. 자바만 해도 F를 붙일 수도 있고 L을 붙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뒤에. 그렇죠? 언어마다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들은 다 따로따로 개별로 갑니다. 근데 SASS에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가장 더 정확하게는 CSS 숫자 표기에 따르면 똑같이 적용돼요. 그게 또 무슨 뜻인데? CSS에서는요 단위 배정도 64비트 숫자형 지원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1 플러스 2 09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숫자 표시할 때 2로 시작하는 거? 소수점 뒷자리의 개수가 몇 개고 앞에가 몇 개인지를 표시하는 단위 배정도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부동소점 표시법이 있는데 그걸로 안 간단 말이지. 그거는 CSS에서도 안 통하기 때문에 얘도 안 통해요. 얘는 CSS가 통하면 얘도 통해. 그렇죠? CSS에서 저희가 소수점 주신 적 있나요? 있잖아. 오페스티. 그렇죠? 0.75 이렇게 줬잖아. 얘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숫자 리터럴 먹는구나. 자,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사용했는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명과 키워드가 구별이 되나요? 안 되죠. 변수 ABC라고 썼을 때도 ABC라고 쓰고 키워드 for라고 쓸 때도 for라고 쓸 수 있잖아요. 변수 for를 쓰면 어떻게 되죠? 에러나. 여러분도 억울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내가 변수 이름 for 쓰고 싶은데 왜 for야? 그래서 키워드에 특별한 표시가 없는 애들은 예약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단어는 내가 예약했으니까 니네들은 쓰지 마. 근데 그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언어 스펙을 외우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키워드인지 버그나기 전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려운 퀴즈 낼까요? 임플리먼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예약어일까요? 아닐까요? 어렵잖아. 그쵸? 어렵단 말이지. 금방 어려워지잖아요.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가 키워드일까요? 아닐까요? 금방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왜? 언어 스펙을 외우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명시적으로 코드를 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CSS에서는 키워드를 선언할 때 반드시 골뱅이를 붙입니다. 우리 뭐 배웠죠? 키프레임. 골뱅이 키프레임을 붙이시죠. 임포트. 골뱅이 임포트 아니에요? 그렇죠?
미디어. 골뱅이 미디어 아니에요? CSS에서는 키워드를 선언할 때 골뱅이를 붙이는구나. 따라서 이 언어는 CSS 흉내내니까 이 언어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키워드에 전부 다 골뱅이를 붙여버리겠어. 그렇죠? 얘는 그래서 예약어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골뱅이가 붙어있으면 예약어니까. 펑션이랑 그냥 쓰면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에러나. 그럼 우리가 변수를 쓰려면 달러 펑션이라고 쓰면 되겠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얘는 변수는 달러로 시작하니까. 키워드는 골뱅이로 시작하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암호처럼 보이던 게 나름 명확하고 되게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네, 언어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자기가 익숙한 언어로 다른 언어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 언어의 특성을 받아들이면 언어마다의 철학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CSS의 장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최대한 문법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자세히 보시면 저 괄호는 좀 특수하긴 한데 마치 골뱅이 키프레임 애니 중괄호 친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지 않으세요? 그냥 CSS 문법의 키프레임 문법을 보면 골뱅이 키프레임스 애니메이션 이름 중괄호 해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거 되게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흉내내고 있어요. 아크타니트2라는 걸 받아서 아크타니트 함수를 구현한 거예요. 예. 근데 아크타니트2라는 함수를 받는 건 좋은데 아크타니트라는 함수는 어디서 왔냐면 컴파스가 제공해 준 거예요. 원래 SASS에는 이런 함수가 없습니다. 컴파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야지만 이게 생겨나요. 기본 함수가 하나도 없어요. SAS는 마치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인데 어레이도 없고 데이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문법만 제공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 변수와 함수와 제어문밖에 제공을 안 해. 하나라도 라이브러리 쓰려면 라이브러리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외부 제공받아야 돼. 제공받는 라이브러리 세트 중에 하나가 컴파스예요. 그러면 SASS하고 컴파스는 강하게 바인딩 되어 있는 언어의 스펙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컴파스 말고도 수많은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 중에 정리가 잘 돼 있고 유명한 애 중에 하나가 컴파스예요. SASS에서 공식을 밀기도 하고. 그래서 컴파스에는 아크타니트라는 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크타니트2가 없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이 코드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펑션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크타니트2를 일부러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 코드 설명 안 할 거고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시면 돼요. 수학이니까. 아크타니트가 모르시는 분은 아크타니트2의 차이도 모르실 거예요. 아크타니트는 뭐냐면 저희가 빗변과 높이의 비율을 보내주면 거꾸로 각도를 주는 애야. 원래 삼각함수는 각도를 주면 그 비율을 돌려주는데 이건 비율을 주면 각도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크타니트2는 뭐냐면 비율로 보내기 귀찮으니까 빗변과 높이를 따로따로 인자 두 개로 보내주면 알아서 계산해주는 애가 아크타니트2예요. 그래서 아크타니트2는 당연히 비율로 바꿔서 아크타니트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if문도 보이고 if문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쓴 거예요. 리턴문도 쓰고 리턴도 골뱅이 붙어야겠죠. 네, 키워드니까.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굉장히 프로그램하고 비슷하죠. 중간 리턴 다 되고 이래서. 이거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페이스 클래스예요. 페이스 클래스. 페이스 클래스의 중요한 점은 뭘까요? 이 부분이죠. 네. 페이스 클래스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div에 설정하는 CSS 속성값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하는 일이 없죠. 그렇죠?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제가 빨간 박스 치고 빼놓고는 하는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CSS 속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SASS에서는 펑션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히 믹스인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아까 펑션은 값 하나만 리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값 하나만 리턴이 되는데 믹시는 CSS 스타일 세트 전체가 리턴이 돼요. 그게 차이인 거야. 믹시는 CSS 속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리턴을 시켜서 마치 스타일 세트처럼 리턴이 되는데 펑션은 값 하나만 리턴이 돼. 네.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SASS의 구조 중에 제일 적합한 건 믹신이다. 저 부분만 보죠. 그래서 믹신이라는 페이스 함수를 만들어 보면 페이스 믹신을 만들어 보면 인자 똑같이 받았죠. 순서대로 똑같이 받았어요. 그대로 풀어주면 돼요. 위하고 달라진 점은 달러 대신에 샵을 쓰는 거랑 얘는 변수 이름이 달러 들었으니까 달러는 이 안에 들어온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저 샵 중괄호라는 문법은 어디서 왔냐?
저 샵 문법이 바로 CSS 변수 스펙이에요. 실제 여러분 크롬에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CSS에서는 변수 이름을 지정할 때 샵 구문을 지정하는 안이 있어요. 안이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안도 있어가지고 치열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샵 표현식을 이용해서 샵 표현식 안에 얘를 넣은 거예요. 이걸 넣으면 이 값이 무조건 여기 문자로 꽂아놓은 것처럼 들어오게 돼요. 문자를 꽂아놓은 것처럼 여기 들어오게 된다. 이 위치에. 그러면 이만큼의 CSS를 제가 지금 정의한 거잖아요. 믹신 안에. 믹신 안에 지금 제어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CSS 스타일 세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리턴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얘도 하는 일이 이거니까. 믹신 이만큼 리턴하는 거죠. 예. 설명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믹신을 하나 만들어서 페이스를 믹신으로 만들었고요. 다음은 이 부분인데 드디어 계산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그냥 선언하면 그만이야.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탄젠트 함수 어디서 왔다? 거기서 왔어요. 네. 컴파스에서 온 거예요. 그 외에는 설명할 게 전혀 없죠. 그냥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이 부분 포문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포문이 있어요. 그래서 포문의 형식이 좀 틀리죠. 이거 파이썬하고 비슷한데 변수 i로 뺄 건데 from 0에서부터 through side까지 돌겠다 라는 뜻으로 쓰면 되고요. 돌면서 하는 일은 뭐다? 돌면서 하는 일은 x, z, ri는 여기서 계산하고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콜론 할당이라고 그랬어요. 할당으로 계산했죠. 예, 내부 변수예요. 할당으로 계산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얘의 결과로 스타일을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스타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낼 거야. 몇 개만큼 만드냐면 사이드의 개수만큼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각각 사이드의 개수만큼 만드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 nth 차일드에다 몇 번째 적용할 건지를 적용해 주면 돼요. 20개면 20개의 차일드에 적용하여 0, 1, 2, 3, 4, 5, 6, 7, 8, 90으로 가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의 스타일을 쭉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얘가 20개면 20개를 만들 거고 10개면 10개 만들 거고. 그래서 nth child는 SASS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포문과 함께. 몇 번째에 들어갈 건지. 안에 include로 뭘 넣죠? 믹신. 그쵸? 아까 정의했던 face라는 믹신을 include 해주면 되는 거죠. 저 스타일에다가. 그러면 스타일이 20개면 20개만큼 정의될 테고 30개면 30개만큼 쭉 정의될 거예요. 전체 소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아까 만들었던 펑션을 생각했는데 믹신, 메쉬 설정하고 쭉 밑에 설정하고 폼은 싹 돌려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뚜껑 2개, 탑하고 바튼 것도 정의했어요. 똑같이 우리 아까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페이스로 2개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도 include face를 만들면 되죠. 똑같은 수치로. 그렇죠. 자, 이거를 실습을 할 건데 준비가 됐나? SS 열어봐.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 있잖아. 인덱스 SCSS. 자, 먼저 그 함수부터 뭐야? 왜 2개나 열어? 하나는 닫아. 이거 닫아. 여기 두면 되잖아. 그 함수부터 갖고 와야지. 펑션 아크타니드 2. 나머지 다 복사해갖고. 세이브 해봐. 됐나? 만들어지나? 에러 났네. 에러 메시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가봐. 방금 보던 거. 저 메이크는 뭐지? 열리고.
메이크 드럼을 네가 카피한 거지. 됐다. 아니 CSS 가봐. 자 이거 보시면요. SCSS가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방금 그 코드로부터 CSS를 만들어낸 게 보이시죠? 이거 사람이 만들려면 내려가봐. 아 멈춰. 이거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이렇게 못 만들잖아요. 사람은.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컴파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컴파일은 뭐다? A를 B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A를 B로 바꾸는데 여러 가지 약속을 누구랑 하는 걸까요? A가. 컴파일러하고 한 거네요.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SCSS 파일은 SASS 컴파일러하고 약속한 대로 SCSS를 만들면 걔를 CSS로 번역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컴파일러 스펙에 맞춰서 저희가 SCSS를 작성하면 CSS를 컴파일 통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혜택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이 노가다를 이렇게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이걸 다양하게 적용할 수도 없단 말이죠. 우리 이거 다시 여기 가서 자바스크립트하고 동일한 수준의 편리성이 있는지 보죠. SCSS에 가서 뭘 볼까요? 이거 보면 되겠죠? 사이드를 4개로 고쳐보면 되겠죠. 세이브하면 아직 컴파일 중. 내려가. 4개로 정리됐죠? 그렇죠? 우리가 수동으로 CSS를 직접 만드는 거와 전혀 다르죠. 컴파일러가 개입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도 CSS도 다 컴파일러 개입을 자꾸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동으로 만드는 이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를 개입하면 다양한 응용이 되기 때문에 컴파일러 자꾸 개입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20개로 바꾸고 자 이제 이걸 적용하는 HTML을 바라볼 건데 들어가죠. 다음 페이지. 자, 이 HTML 상단 부분을 보면요. 스타일 별거 없죠. 아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줬던 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CSS를 가져오는 것뿐이 차이가 없죠. CSS는 SCSS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컴파일이 끝나 있는 CSS 가져온 거죠. 그렇죠? 이거 만들어놨냐? 아까? 카피해가. 인덱스 3에다 가져가. 인덱스 2를 카피해. 자바스크립트 안 알리고 필요 없으니까. 위에는 스타일 그대로 업어가지고 밑에 다 갈아치우고 링크까지 다. 다 날리고 이거 이름 바꿔주고 너는 그냥 뭐냐 인덱스 CSS 아니 스타일 아니 스타일에 들어가 있어? 컴파일 경로가? 땡겨라 귀찮다. 됐고 HTML 구조를 봐야죠. HTML 구조를 보면 아까와 틀린 점은 더 이상 동적으로 HTML을 만들어주는 기능은 없죠. 예, 이건 없어요. 게다가 이거는 SASS의 기능도 아니죠. 걔는 오직 CSS만 커버하니까. 그럼 HTML도 컴파일러가 있냐고?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HTML 컴파일러는 생략하고 HTML은 노가다로 20개. 자, 일부 색깔 넣었는데 5개씩 4줄이니까 20개죠. 예, 20개. 하고 탑 바텀도 필요하죠. 예. 클래스 탑 바텀. 보세요. 메쉬의 n이라는 이쪽에 들어오면서 메쉬 밑에 있는 div를 n스로 확인하니까 0번부터 20번까지는 면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었던 클래스 중에 탑하고 바텀도 있었단 말이죠. 탑 바텀용 뚜껑도 2개 저희가 만들어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바디 밑에.
뭐야? 서버 죽었어? 이 살아있는데? 너 뭐 실수했냐? 에세이 엄한 데 있네. 똑같이 되죠? 안 믿기죠? 소스 보기 할까요? 없죠? 밑에 스크립트는 뭐야? 라이브 서버가. 그쵸? 이제 정적인 HTML로 똑같은 수준의 애니메이션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이 과정을 왜 보여드리냐?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했을 때까지 여러분들 저한테 동의하시죠? 우리 분명히 프로그래밍 한 것 같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정적인 코드, 전혀 자바스크립트가 개입하지 않고 있는 CSS와 HTML로만 된 걸로도 프로그래밍 냈던 효과를 그대로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프리컴파일러를 왜 쓰냐 물어보면 브라우저의 부하를 줄이고 런타임의 스크립트의 작동의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 써요. 그렇죠? 지금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안 되는 브라우저에서 도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래서 CSS 컴파일러를 이용하면 의외로 방금 이거 보시기 전까지는 자바스크립트가 꼭 필요한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까지도 의외로 된다. 그러면 여기에 사각형을 4개 면을 더 줄여볼까? 어떻게 되나? 이건 그대로 두고 면만 줄여. 가자. 잘 되죠? 음면은 음면이니까 그렇고. 잘 되는 이유는 뭐죠? 나머지 DIV는 무시됐으니까. 스타일 준 적이 없잖아요. 빈 DIV는 있겠지만 얘네들은 아무 스타일도 안 먹어내란 말이야. 그래서 의외로 유지보성이 좋죠. 방금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했던 거랑 DIV는 뭐 열 몇 개 더 생성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의존성에서 보면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CSS의 확장 컴파일 언어까지 생각해보면 CSS가 이렇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고 3D나 고급 기술이나 고급 이미지 화면들은 대부분 이러한 SASS 같은 확장 컴파일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3D가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가장 편해서 3D를 시연했을 뿐이지 2D의 복잡한 조합이라든지 복잡한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이나 공식으로 안 만들고 손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인 거예요. 대부분 다 SASS로 판이 짜져 있고 실제로 저런 함수라든지 믹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받아다가 처리하면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티리얼 이 UI 보시면 리플 효과에서부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애니메이션 되게 정교하게 막 돌고 있는데 이게 막 로딩 게이지가 막 화려하게 막 소용돌이 치고 난리쳐. 이게 다 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시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수학 함수를 통해서 만든다. 하지만 거기 자바스크립트 한 줄 없어요. 나중에 까보시면. 예. 왜? 이런 걸로 자바스크립트 부어주기 싫은 거야. 다 CSS 밀어버리고 싶은 거죠. 코드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 접하신 적이 없으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한 번도 안 접하시면 이 개념 자체가 안 서요. 그래서 오늘 뭐 한 거냐면 모던 CSS 워크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본 거야.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라 할지라도 혹은 퍼블리셔라 할지라도 모던 UI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CSS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 이 개념을 알고서 그래서 개발자들이 맨날 노드 깔고 뭐 바벨을 깔았니 뭐 레스를 쓰니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급 UI 구성 못 하니까. 라고 생각. 한 명의 창발력으로 CSS 좀 줘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걸로 감탄하는 시대는 다 지났다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사이트, UI를 선도하고 싶은 사이트 뭐 이런 거 만들려면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고 싶다라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면 일반적인 툴에서 깨작깨작 조정하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마음만 먹으면 마인크래프트의 특정 맵을 옮겨오는 것도 힘들지 않게 파스를 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마인크래프트의 특정 맵에 등장한 텍스처를 다 아틀라스로 바꾼 다음에
큐브 맵을 만드는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그냥 돌리면 그냥 바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파스들도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2 CSS라는 파스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 그렇게 자바스크립트 의존 안 하고 SASS 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 그래픽 소스도 엄청 많아요. 지금 CSS로 안 되는 게 뭐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다 되고 트리거 다 걸 수 있고 호버 소스도 다 걸 수 있고 다 걸 수 있잖아요. 웬만한 인터랙션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체크박스를 가지고 노린다면 체크드라는 의사 셀렉터도 쓸 수 있잖아요. 클릭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게 CSS를 만들어놨는데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체크드가 되기 때문에 체크드에 관련된 건 다 날려버리고 얘가 사각형인데 빨간 사각형인데 노란 사각형이 됐다가 이렇게 되면 3D가 날아갔다가 돌아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총알을 쐈다가 돌아왔다 이러고 여기 문고리가 열렸다 닫혔다 이러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 한 줄 없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던 CSS 작업에 대해서 워크 프로세스에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니까 저희 그간 여러 가지 배웠죠. CSS의 기본 개념들이나 사용법, 레이아웃에 대해서 배웠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작업자로서 CSS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시야를 넓히시고 나 저런 거 몰라 에서 좀 벗어나시고 제가 저번 주 과제 안 내고 워크숍 갔더라고요. 시작되면 제출할 방법도 없는데 제가 이번 주 과제는 꼭 낼게요. 어려운 걸로.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